남한 위주로 통일이 되냐 북한 위주로 통일이 되냐에 따라서 주변국들의 역학관계도 또 변화가 생길 수밖에. 북한이 어찌 보면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휴전이지 정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남조선 괴뢰 당국이라고 말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총 쏴도 너네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야 북한이 도발을 못해요. 김정은의 최종 목적이 뭘까? 언젠가는 북한의 국가 주석 자리를 깨뜨리고 앉고 싶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새해를 축하합니다.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저는 2008년에 북한을 탈북을 해서 1월에 탈북을 해서 2008년 4월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고 그동안 한 6년 차가 되는데요. 김주성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도연사랑회에서 대표직을 맡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의 행보는 어떤가요?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특별히 예년과 같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같이 북한의 관례 행사죠. 설맞이 공연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서 하는 공연을 관람을 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일단 베네수엘라 사건이죠. 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치를 취해서 베네수엘라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김정은의 행보는 새해 벽두부터 상당히 급하게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장 일단은 한 발 쐈고, 네, 작년 연말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핵 잠수함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북한에서도 그걸 얼른 뒤따라서 또 핵 잠수함 자기네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현재 김정은은 역시 그런 거겠죠. 베네수엘라 사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한 발 쏴서 일단 알고 보니까 동해의 1000km 목표를 정해놓고 이 소해의 가까운 발사장에 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 김정은이 위협을 느낀 걸까요? 아마 그렇겠죠. 네, 일단은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전에 그 김정일 시기부터 참수작전이라는 게 있었고, 공검매통가 뭔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처를 미국이 이 신경을 전혀 아예 안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일단 한반도에서 만약 미국이 개입을 해서 북한 정권에 뭔가 손을 댄다, 이 자체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영단을 내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동북아 정책상으로 놓고 봐도 일단 북한의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 속에 속한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동북아의 정책, 동북아 정책상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했을 것이고, 네. 그러나 아직은 그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리고 좀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요. 좀 이 과소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을 그렇게 때릴 만한 가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네. 여러 가지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다. 하지만 역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섭죠. 예. 그 베네수엘라 사건이 일어나서 김정은의 행보를 보고 나니까 제가 피뚝 떠오르는 것이 김정일 때입니다. 결국은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북한이 그 시련을 겪었잖아요. 집단 아사 사건이라고. 근데 그 사건을 겪기 전에 먼저 북한에서 간부들 속에서 그때 당시 유포돼서 상당히 긴장했던 겁니다. 루마니아 사태예요. 루마니아의 대통령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쥐고 있던 군부한테 정복을 당해가지고 마지막엔 참수까지 당했거든요. 예. 김정일이가 가장 긴장했던 것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획기적으로 그 영단을 내린 것이 선군 정치였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내가 꽉 틀어잡으면 그런 위험이 없겠다. 예, 딱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독재자라고 함은 항상 겁이 따르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군사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북한이 핵만이 살 길이다라는 인식을 더 굳혔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거는 베네수엘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일단은 북한은 동북아의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약하고 열악하고 모든 것이 빈약한 그런 나라잖아요. 예, 그러나 일단 자존심은 있고, 예, 그대로 무너지긴 싫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때부터 계속 유지해 온 것은 어디까지나
그 마크에 구소련이 있었고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스탠스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 입장인데 대한민국하고 지금 현재 대적돼 있지만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핵인 거죠. 그러나 핵도 독자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김일성 시대부터 러시아와의 그 구소련과의 유착 관계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의 핵무기라든가 핵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뭐 100만이라고 하는데 100만 군대를 키울 수는 없고, 예, 가장 가성비로 따져봐도 핵을 가지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친 거는 뭔가 이게 이해관계가 있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듣자니까 뭐 마약이 미국에 들어온대 뭐 어쨌대 뭐 이런 그런 사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설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을 미국에 팔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죠. 뭔가 업적이 필요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같은 건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한 경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작은 나라인데 "야, 너네 작다고 해서 우리가 안 건드린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속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김정은이도 거기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 미사일도 쏘고 일단은 뭐 이번 미사일 쏘므로 해서 1000km는 확보를 한 거예요. 예. 1000km 무조건 날아간단 말이죠, 북한 미사일이. 그러니까 일단 1000km면은 제가 볼 때도 미국 본토까지는 못 가도, 예, 현재 북한을 기점으로 하면은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안 가도 좋아요. 그러면 안 가도 그럼 뭐가 좋냐니까 일본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때리면 되는 거죠. 거기도 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목표를 했다고 보면 역시 미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일어났다, 김정일가 즉각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김주애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며 민생 경제 현장에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역할과 위상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뭐 일단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도 시종일관 이야기를 했는데 김주애가 김정은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나타났다. 그로 인해서 그의 입지가 올라갔다.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차기에 현재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이 기구 개편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일비소재, 예전 구소련 때처럼 이렇게 당 조직 체계를 좀 바꾸려나 봐요. 근데 차기의 일비서가 김주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서 저는 정말 터무니가 없어 가지고, 일단 저도 뭐 이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북한을 33년 살면서 노동당원이었어요. 예. 뭐 9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당원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라고는 당 원칙이라든가 당 규약이라든가 모든 체계를 알아요. 미성년자가 당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에는 아무리 무슨 뭐 이 공주님이고 뭐이고 별걸 다 붙여놔도 미성년자거든요. 그런 미성년자가 과연 어떻게 당 비서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현재 김정은을 따라다니고 뭐 여러 경제 분야도 그렇고 뭐 이게 군사시설 때도 따라다니고 하는데 실제 김주애가 거기서 실무적으로 뭘 해결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시종일관 고도절미하고 말씀드리지만 아빠를 따라다니는 딸인 것뿐이죠. 예, 저는 그렇게밖에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 나머지 뭐 일단은 등장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화를 한다고 하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후계자로 정해지고 김주애가 앞으로 된다? 김정은이가 아직 아무리 뭐 병이 있다 뭐라고 해도 아직은 40대예요. 지금 아직 후계자설을 논하는 북한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역으로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은 잘난 척을 하기 좋아해. 자기는 일국의 수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갈 때 보면은 딸도 같이 있을 때가 있고 와이프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애가 김정은 없이 군 장교에게 격려를 받은 것은 후계 자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형으로 보지 말고 현재형으로 볼 때도 같죠. 일단은 김주애는 김정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딸이라고 해서 "오, 너 왔구나." 이거는 못하죠. 예.
그러니까 뭐 레리 포스트라고 하는 뭐 이설주도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럼 대통령 영부인한테 왔어? 이건 못 하잖아요. 아무리 그 청와대 간부라고 해도. 예.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자식이 나타났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왔어? 귀엽다. 이거는 아마 좀 또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경례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공식 장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비공식 장소에서는 이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 장소에서는 역시 군대는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고수경례를 할 것이고 간부들도 역시 거기서 오셨습니까 정도는 할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비해서 안 되지만 일본의 촌왕의 자식들은 온다고 해서 반말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건 예절에 대한 뭐 일종의 뭐 북한이라고 해도 그 예절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김주애가 성인이 되기 전 김정은에게 신변 이상이 생긴다면 북한의 권력 승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여러 가지로 만약의 경우에 가설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 자체도 각자 북한 전문가분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 김정은이가 죽었다 할 때 그 대리를 김주애는 절대 못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이조 시기가 아니에요. 예, 이조 왕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조식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보면은 뭐 대원군이라든가 뭔가 그 후견인이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지금이 21세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고 현재 직함을 가지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역시 김여정이에요. 예, 이솔주도 아닙니다. 영부인이에요. 그거는 다 가정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어떤 대책을 취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한테 정권이 넘어가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재산 말씀드리지만 아직 북한에는 김씨의 로얄 패밀리 말고도 빨치산이라고 하는 또 하나 특정화된 계층이 있어요. 예, 최영해.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해를 필두로 하는 이들은 왜 제가 볼 때 영향력이 있다고 하냐면 이 북한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이 항일 빨치산이라고 하는 투사들은 결국은 러시아파하고 중국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현재는 뭐 중국파가 현재까지도 아직 뭐 북한에 잠재해 있다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김정은이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습이 안 된다고 하면 중국도 가만 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김정남이도 암살이 됐을 것이고 장성택 역시 중공파였는데 암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결국 김정은 정권은 김씨 로얄 패밀리는 뭔가를 견제하고 있다는 소리라잖아요. 예, 이렇게 볼 때 꼭 김정은이가 만약 급사를 하거나 뭔가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 장면이 국면이 벌어졌을 때 이자처럼 그런 새로운 움직임,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움직임들, 그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 예,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는 누구도 모를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주애가 승계를 받는다면 군부나 권력 핵심부 내부에서 쿠데타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은 김여정이가 잠재다가 저지시킬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체제를 보면 아직은 김정은이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런 극단적인 쿠데타가 일어나 그건 없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만약에 김여정이가 일단 임시 방책으로 그 자리에 서서 뭔가 대처를 하지만 오래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는 아빠 죽으면 다 해요, 간호. 예, 그냥 그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도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그들의 그 김씨 로얄 패밀리가 결국 군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걔네들까지도 다 똑같이 죽인다. 뭐 이런 참변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하는 건 뭐냐면 현재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는 아직도 1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수감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정치범 수용소에 놓여 나왔다?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몽땅 다 김씨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태들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리얼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이걸 과연 김여정이가 막을 수 있겠냐 할 때 저는 못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군부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항일 빨치산의 뭐 그런 후손들 뭐 예를 들면 그걸 이어왔던 최룡해라든가 누군가 어느 특정적인 인물들이 뭔가 대처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중국이 전면 개입을 해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 전에
뭐 미군이 이번 베네수엘라처럼 가능하면은 좀 쳤으면은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김주혜의 공개 행보가 군 행사에 유독 집중되는 건 후계 구도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군심을 선점하려는 계산인가요? 일단은 북한의 특징이 결국은 그 세뇌 교육이에요. 네. 뭐 어려서부터 세뇌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 와서 김정은 정권에 와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 세대별로 우리도 갔잖아요. 뭐 MZ 세대, X 무슨 세대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예. 못 당하거든요, 기존 세대들이.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도 깨우쳤어. 우리 세대만 해도 몽땅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목석처럼 갔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폐쇄해도. 예,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을 잠재운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감화를 시켜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나타나 있는 것도 일종의 주민들, 특히나 이 신세대들을 뭔가 이거 좌우지할 수 있는, 예, 이런 그 촉매적인 역할을 위해서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에요. 파병 군인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주혜의 화려한 등장이 군인 가족들의 민심을 폭발시킨 결정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게 저쪽에서 좀 가끔씩 듣는 소식에 의하면은 러시아 파병 갔다가 희생된 사람들 이 똑같이 가서 죽었는데 이것이 또 이게 차별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사자는 김정은이가 뭐라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동훈은 용감하게 싸웠다 뭐 이라고 한 것 때문에 지방에 있던 가족까지 평양으로 이사 가고 좋은 집을 받고, 예. 그 나머지 지방에 그냥 내비둔 채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TV나 받고 냉장고 받고 뭐 그런 가전제품들 받고,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 때문에 역시 그겐 뭐 이게 군대이기 때문에 계급장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는 뭐 장교가 죽어도 그렇지만은 전사들이 더 많이 죽을 것이고 전사들도 그만큼 많은 활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꽤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희생된 유가족들이 일단 대놓고 항의는 못 하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그런 데 가서 간부들한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너무하지 않냐?" 하는 것이 결국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그건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욕으로 그 아버지가 뭐 보위부에 끌려가서 뭐 "된통을 당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파병에 대한 거는 그 전사자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김정은이도 그 3대 세습을 확고하게 이게 굳혀 나가자니까 업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김일성, 김정일은 그런 대로 업적이 있었는데 김정은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북한에 아시겠지만은 김일성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은 우리 이 뭐죠? 6.25 전쟁을 그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해요. 지네가 해방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지네가 먼저 전쟁해 놓고 해 가지고 평양에 가면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이라고 엄청 큰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6.25 때 뭐 어디서 싸워서 영웅이 된 사람 뭐 일제 사진 자료부터 시작해서 일체 그런 뭐 포나 총이나 여러 가지 다 갖다 전시해 놨거든요. 이게 일단은 역사를 전시해. 김정은은 없어요. 이번에 보세요.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 참전했던 사람들의 기념관을 만든 데잖아요.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은 자리를 안 내놓겠다는 것뿐이 아니라 결국은 업적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역시 승계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김제가 지금 화두에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일성 때는 자식들을 철저하게 감췄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라 하면 김정일의 자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설성 그 김정일에게 번처죠. 김일성이가 점지해 준 정말 며느리, 예, 이영숙인가 김명숙이가 하는 여자한테서 태어난 김정일에게는 김설성하고 김충선의 두 딸이 있었는데 감췄어요.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도. 그러나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김일성의 행보를 북한은 기록영화라고 해서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여기 갔습니다. 농장에 갔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남기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80 년대인데 김일성이가 어느 농장인가 어딘가 갔을 때 피뚝 화면에 아가씨 하나가 비춰진 거죠. 한 19살 정도 됐을까 마나한. 근데 이것이 결국 그 기록 영화가 문제가 된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김일성이 근처에 있는 사람은 평민이 아니란 말이죠. 예, 공식적으로 김일성이 거기서 이 농장원입니다. 공장 사람입니다 해서 만나는 사람 말고 주변에 그 수행원들이 많잖아요. 거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두가 돼 가지고 소문이 퍼졌다. "저 여자 누구냐?" 결국 알고 봤더니 평양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그 패밀리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설성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다음부터 이거 뭐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식들이 왜 감췄냐면은 안전 때문이에요. 예. 신변 때문에 감췄는데,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뭐냐면 평양 사람들은 심심치 않게 예를 들면은 빙상관이라고 해서 그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이게 목요일 날마다 설비 점검 날이라고 휴식이거든요. 휴식이니까 일반 평양 사람들 애들이 거기 가서 그날은 스케이트를 타러 못 가는데, 그날이면은 결국은 그 로얄 패밀리의 애들이 그날은 스케이트 타는 날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입 밖에 못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김설성에도 목격을 했고, 마침 그 아이스링크에 제 친구가 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쓱 나서 지나가는데 그 범상치 않는 일단 향수 냄새가 바르고 색안경을 이렇게 꼈는데 선글라스를. 그다음에 쓱 지나가니까 무심결에 아무 남자들은 뭐 저도 그땐 총각대라 '어 이쁘네.' 하고 쓱 돌아보잖아요. 돌아보서 싹 보니까 벤츠 한 대가 쓱 오는 거예요. 근데 벤츠에 보니까 이 무선 안테나들이 쭉 올라 있는 보기 드문 벤츠예요. 근데 그게 번호판이 없어요. 평양시에서 그래서 그걸 무번호 벤츠라고 하거든요. 번호가 무번호. 이 무번호 벤츠는 로얄 패밀리의 자식들만 타는 벤츠거든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걸 타니까 '아 저거 로얄 패밀리네.' 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게 설성인지 누군진 몰라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다음에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야 너 봤어?" 그래서 "왜 누구?" 하니까 "설성." 그래서 '아 저기 설성이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그 빙상관 옆에 평양체육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일종의 그 학원처럼 애들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무용도 배워 주고 피아노도 거기서 다 배워 주거든요. 근데 역시 거기도 무번호 벤츠가 와요. 그러면 어린 놈이 한 열 몇 살짜리가 벤츠에서 내려. 예, 그러면 선생님이 밖에까지 나와서 90 도로 인사하면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누구겠어요? 로얄 패밀리란 말이죠. 그게 후에 소문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김경리의 뭐 아들인지 딸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졌던 것이 지금 김정은이는 대놓고 계속 공개해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도 있겠고, 그다음엔 또 일종의 아까 말한 것처럼 민심을 틀어잡기, 사로잡기 위한 '나는 일국의 수령이지만 가정의 아빠이기도 해. 난 인자한 사람이야.' 이걸 연출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일각에서는 뭐 김여정 애들은 왜 안 나오냐? 안 나오죠, 절대로. 일단 내놓았기 때문에 김주애한테 이목을 쏠리게끔 해야지. 그 애비의 그 딸이라는 그런 뭔가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볼 때 김주애도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그려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가요? 북러 관계라는 것은 역시 전통이 있고 깊이가 있죠. 아무리 소련이 망했어도 일단 그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련이 망했을 때 많은 핵 기술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그 기술자들이 북한에 많이 넘어갔어요. 당시 그 소련이 망한 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미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가 하지만 미국에서 안 받아들여서 결국 갈 데가 없어요. 북한에 간 사람이. 또 북한에서 요구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핵 개발 문제 같은 거는 뭐 김일성 때부터 암암리에 시작이 됐는데, 북한의 모든 핵 개발 같은 거는 러시아가 했었단 말이죠. 구소련의 기술자들이 오고 가고 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공업 부분에서도 일단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소련 기술자들이 계속 와서 지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북에 있을 때 국가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과학원에서도 이미 전에 원래 제가 있을 때 뭐 핵 개발한다 어쨌다 하다가 거기 군부로 넘어갔어요. 국방과학원 쪽으로. 그때도 보면은 평안남도 평성시라는 곳에 과학원 본원이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커요. 근데 그 안에 유럽식으로 지은 집들이 여러 채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가면은 뭐 그 가까이 접근 못 하는데 그 외국 애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뭐 하고 뭐 이 배드민턴하고 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소련 사람들인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예, 북한에 상주하고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현재 북한 반 피라미드죠. 태양궁전이라고 해서 김일성하고 김정일이를 미라처럼 거기다 갖다 놨잖아요. 보관해 놨잖아요. 이 기술도 러시아가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유지하는 것도 러시아 기술자에 의거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 결국은 그 러시아가 그 레닌이라는 할아버지를 이미 전에 그걸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불멸이라고 해서 그냥 보관을 해 놨잖아요. 뭐 일단은 그 진공 포장을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도 그 러시아의 기술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 기술자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 살면서. 뭐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놓고 볼 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나쁘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도 같죠. 지금 뭐 중국하고 일단 대등하게 북한이라는 바운더리를 놓고 여러 가지 유착 관계가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북러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북한의 군사과학기술 부문은 거의가 다 러시아의 의태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북러 관계라는 거는 정말 전통이 있고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끔씩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그 짐작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사일도 갔대요. 그 북한이 진짜 만들었는지 그 누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거 미사일을 그 대형 미사일 어마무시하게 큰 거를 그 견인하거나 위에다 탑재해서 가는 자동차들 보세요. 그거 북한산이 아니에요. 중국산 아니면은 러시아 거거든요. 뭐 아마 그거 아실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아마. 예, 그 미사일을 탑재해서 가는 트럭 같은 거는 그 바퀴가 몇 개냐, 타이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사거리가 뭐 길고 짧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다 러시아 거예요. 그거 왜 주겠습니까, 북한에? 어찌 보면 러시아에서 미완성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 발사를 못했던 부분, 아니면 뭐가 미묘하게 아직 미완성된 그런 핵 기술이라든가 미사일 기술, 북한이 대리를 해주고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을 아시다시피 뭐 아무리 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전력도 제대로 생산 못하고, 전기도 민수용은 여전히 그냥 주민들은 깜깜한 데서 사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가 되는, 예,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필요가 되는 핵 개발이나 핵 시험을 할 수 있으며, 하긴 하겠죠. 아무튼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뭐 대표적으로 이게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푸틴이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줬어요. 아시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푸틴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똑같이 줬어요. 이 유래가 참 웃긴 거예요. 2018, 19년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하노이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아마 그때 화제가 됐었어요. 아니 뭐 하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회담은 안 하고, 트럼프가 그 김정은이가 타고 왔던 벤츠가 마이바흐인데 이게 세계에서 12대밖에 없는 거래요. 이걸 툭 타고 오는 거 보고 트럼프가, 야, 너 거는 세계에서 12대지만 내 건 한 대밖에 없어. 이렇게 가지고 그 사진에도 있더라고요. 김정은이를 끌고 가서 트럼프가 자기 차를 자랑했대요. "너 이거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야, 그런 걸 다 푸틴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의식해 줬다고 하면은 차를 줄 수 있지. 같이 차도 몰고. 그러니까 그 정도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는, 중국도 역시 같지만 어찌 보면 김정은이는 초기 집권을 잡았을 때 중국은 싫어했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무시 안 한 거잖아요. 일단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현재 뭐 파병 문제도 있겠지만 암암리로 계속 군인들에게 식량을 러시아가 계속 제공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군수 물자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러시아가 한국과 별도로 북핵 현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거는 북한이 뭐라 못해요. 뭐 지금 뭐 현재 그 우리 그 대통령님이 가서 중국에서도 또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뭐라 못해요. 눈에 그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 눈에서도 김정은이는 그냥 애예요, 애. 아무리 나라라고 하지만은 거기, 아무리 북한이 뭐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슬로건은 뭐 하지만은, 저게는 자주적으로 이게 일어설 수 없고 독립적으로도 일어설 수 없는 나라거든요, 북한은. 안 돼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냥 유지하고 있는 나라지. 그러니까 러시아도 같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미 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속전이지만은 라진 확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 파이프를 남한까지 끌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 좋으니까. 근데 그걸 하자면 북한을 통과해야 돼. 예, 북한이 "안 돼요. 난 우리 못 해요." 이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때 당시 그거잖아요. 만약 그게 됐다고 하면 북한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너네도 어느 정도 뭐 한마디로 말해서 수수료, 뭐 이 토지 이용료 뭐 그런 거에서 돈 받아 먹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진행이 될 뻔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스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예, 러시아가 뭐 아무리 한국하고 만나든 누구하고 만나든 북한은 거기까지 개입을 못하 김정은이는 개입을 못 해요. 김정은이 주북 러시아 마체고라 대사의 조문에서 눈물을 보인 것 같은데 보여주기 식인가요? 그 양반은 내가 볼 때 할아버지의 코스프레거든요. 이 김정일이는 좀 어찌 보면은 너무 좀 차가운 인간이었어요, 이미지 자체가. 안 울어요. 김정일이 우는 걸 못 본 것 같아. 김정일이 우는 모습 본 거는 언제냐면 아버지 죽었을 때예요. 예. 꼭 김일성이 죽었을 때고 뭐 저문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때 뭐지 딸들 아까 말한 김설성, 김충선 뭐라 이게 딸들이 그 기록용안에 남겨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공개됐죠. 주민들한테 공개했는데 그 아가씨들 한 서너 명이고 와서 그냥 막 엎드려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보고 제 딸들 우는 거 보고 울은 거는 봤어요. 나머지는 못 봤는데 김일성이는 자주 울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정치의 캐치프레이즈. 눈물과 미소잖아요. 김일성이는 그렇게 통치를 해 왔어요. 김정은도 똑같아요 지금. 뭐 할아버지 닮았다고 자초하고 있지만은 그 악어의 눈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한마디로 말해 지금 러시아하고 손을 끊을 수도 없고 러시아하고 그런 관계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아첨을 하게 되면 북한이 아첨을 하지 러시아가 북한에 아첨을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진심으로 슬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예 '연출된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러우 전쟁이 만약 종전된다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파병 대가로 요구한 것들을 러시아가 과연 순순히 줄까요? 이거 재밌는데 또 이것도 개인적인 소감인데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극단적으로 몰아간 북한은 과연 그 차후책으로 뭘 생각하냐 할 때 저는 유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통과하자면 러시아가 필요해요. 결국은 러시아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몰라요. 그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현재 미국의 제재 때문에 달러를 못 써요, 북한이. 일체 못 움직여요. 이제 나쁜 짓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뭐 가상화폐 해킹하고 뭐하고 해서 돈은 계속 굳어들이고 있어. 근데 이거를 예전처럼 달러로 가져와야 되는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뭐 제재 때문에 국제금융권하고는 몽땅 다 단절이 된 상태라 그러니까 뭐 여전히 김정은이도 계속 듣자니까 그거잖아요. 스위스 은행에 남아 있는 동결돼 있는 아빠의 돈이 얼마 있냐 이게 궁금하고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규제돼 있고 달러의 흐름은 미국이 다 추적을 해 가지고 이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냐 이걸 규제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 안 받는 화폐가 뭡니까? 그다음 화폐가 유로예요. 유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로 걷어들이자면은 역시 EU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결국 그 길이 뚫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 쪽 그렇게 되면 우리 통일 교육을 할 때도 그런 것만 통일 열차라고 해서 부산에서 떠난 열차가 어디까지 가요? 런던까지 간단 말이죠. 남한은 단절시켜도 예를 들면은 평양에서 떠난 열차가 런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차후 돌파구를 꿈꾸고 있지 않을까. 제재 안 풀겠으면 뭐 풀지 않겠으면 마라. 난 이쪽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냐면 북한 열차가 통과할 수 있게만 해 주든가 그다음에 뭐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게 경제 협조 부문, 관광 산업 부문이라든가 벌써 북한에 엄청 많이 손을 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거 아세요? 그 러시아 애들까지 평양 방문해 가지고 대동강에서 뛰어노는 모습들도 나오고. 예, 애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러시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중국한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북한은 그냥 냅두질 않아요. 일단은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남한이란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바운더리는 절대 무시 못한다고 봐요, 저는. 파병 보상이 북한 상층부에만 집중되고 전사자 소식이 내부에 퍼진다면 김정은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북한은 절대로 해외에 노동 파견을 보내든 뭐 공연을 보내든
뭐 예를 들어 심지어 뭐 체육 선수가 가서 올림픽에서 메달 따든 세계 선수권 메달 따든 그대로 안 줘요, 그 나라는. 예. 다 뺏어가지. 예. 해외 노동 파견도 그렇고. 이 역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이랑 똑같은 거지, 인식이.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겉으로는 뭐 눈물 흘리고 뭐 불쌍한 척하고 뭐 영혼,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전처럼 북한 체제가 그나마 그래도 안정화돼 있다고 할 때는 물질적 보상 말고 정신적 보상을 받고도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예를 들면 영웅 메달. 예전에는 이번에도 김정은이 그냥 뭐지 그냥 스티커 우리 그 무슨 뭐야 캐릭터 애들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 주듯이 막 영웅 메달 여기저기 다 주던데 전사다들. 물론 줘야죠. 근데 그 영웅 메달의 가치가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북한이 그나마 그래도 뭔가 제대로 삐걱거리면서 돌아갈 때라면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공급도 많고 혜택도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거의. 그러니까 무슨 천연색 텔레비 뭐 칼라 TV네 뭐네 가상진물이나 뭐 가전제품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사자 한 명당 무슨 뭐 몇만 달러네 뭐 여러 가지 소리 많은데 그걸 뭐 실제 확인된 것도 아닌 거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미 전에 대가라고 하면 북한은 러시아에 너무나도 빚진 게 많아요. 뭐 원조로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시대부터. 야,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그런 대국이 조그만 나라를 놓고 "너 예전에 네 아버지가 빚졌어. 할아버지가 빚졌어. 이걸로 퉁치자."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예, 뭔가를 주고 있지만 돈으로 준 것 말고, 뭐 돈으로 필요한 돈은 줄진 모르겠는데 그 다른 걸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러시아 지원 관련 북한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나라는 자기 손실을 손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북한이에요. 일단은 지금 손실은 없고 손해는 안 보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 손해 봤다는 불쌍한 우리 북한군 병사들이 억울하게 거기 가서 죽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뭐 여러 가지 썰이 많던데, 러시아군이 제공해 주는 패드 같은 거, 그걸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무슨 다른 동영상을 보다가 얻어맞았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능히 그럴 수 있죠. 뭐 인터넷 자체를 구경을 못 했는데 외부 세계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전쟁하에 총알이 날아가는데 영화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들의 목숨을 잃은 거는 참 안타깝고, 현재 그게 저도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짜 우크라이나에 포로가 돼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뭐 대한민국에 데려오네 마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빨리 포로가 돼 있다면 진짜 데려와야 되고 뭐 그렇겠지만, 일단 손실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북한은 손실로 생각 안 하지만 그들의 목숨, 아까운 목숨들이 그냥 아깝죠, 한마디로 말해서. 괜히 죽지 않아도 될 걸 죽고 있고. 2026년에는 과연 러우 전쟁 종전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게 아마도 러시아도 힘들겠죠. 몇 년이에요, 지금. 그나마나 우크라이나도 현재는 좀 견지에 다른 것 같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 피해가 또 불쌍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주민도 그렇고 러시아 주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일단 푸틴이나 젤렌스키인지 그 양반들의 생각도 중요하겠고, 특히나 그런 전쟁을 놓고 여러 가지로 이 정치를 어찌어찌 해 보려고 하는 트럼프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생각을 빨리 고쳐 먹어야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토 문제인데 이 과연 빨리 끝나서 불쌍한, 또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주민들, 러시아 주민들이 빨리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북한도 결국 거기에 동참을 해 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히든 카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파병도 보내고 뭐 하고 해서 결국은 북한이 거기에 파병을 보냄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다? 트럼프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뭔가 리액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든지 너희 거기까지 선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도 이게 뭔가 발언권이 생기지 않을까.
"야 그래, 그래. 그러지 말고 좀 나랑 만나자. 러시아하고 붙지 마."라든가 아마 북한도 그런 것을 타산을 했으리라고 봐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미 일중 러 주변 강대국들이 환영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뒤집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이라는 곳이 김정은이가 잘나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체제가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상한 나라가 자체적인 그런 국력이 강해서 유지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제가 볼 때 동북아의 각국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그 동북아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열도 문제로 해서.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러시아도 저쪽 꼭대기에고 꾸릴 열도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 중국하고 또 일본은 또 이 센카쿠 열도인지 뭔지 그 남단에 있는 그 열도 문제로 또 안 좋아. 한국하고 일본 뭐 북한도 포함되지 모르지만 요즘엔 좀 잠잠하네. 다케시마네 독도네 하면서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북한은 뭐냐면 그런 사이들의 안 좋은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북한이 한반도의 통일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쉽게 안 될 뿐더러 만약 통일이 됐다고 하면 그 주변국들에게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가 과연 어딜까? 이렇게 따져볼 때 통일이 됐어요. 남한은 일단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됐을 때 남한 위주로 통일이 되냐 북한 위주로 통일이 되냐에 따라서 주변국들의 역학관계도 또 변화가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한반도 문제가 가장 큰 어찌 보면 이게 그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북아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뭐 저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일본하고 예를 들면은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한국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또 뭐 뭔가 한다. 일본이 또 주시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변 환경 때문에 과연 뭐 통일이 어떤 식의 통일인가에 따라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역시 북한이 없어지는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한반도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대놓고 맞짱을 뜨자는 나라 아니에요. 뭐 일단 뭐 러시아도 그렇겠지만서도 어찌 보면은 중국이 또 요즘 보면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뭐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결코 무시 못할 군사력도 그렇고 무시 못할 것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찌 보면은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그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했는데 김정일이가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말을 미국한테 사신이 갔었어요. 예. 김정일의 사신이 미국에 갔을 때 그 저명록이라고 하는 당시 군부의 수장이었던 청정치국장이라는 양반이 미국에 갈 때 "야 이번에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내 좀 메시지 좀 전해라." 그 뭐냐고 하니까 "자꾸 못 살게 굴지 말고 당신네 그 남한에 있는 주둔군 평양에 갖다 놔라. 평양에 갖다 놓고 당시 그 전략 자산인 패트리어트라고 해서 미사일 체계가 있었어요. 그 패트리어트 갖다가 그 두만강 압록강에다 깔아봐. 그럼 해결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간부들한테도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럼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한반도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문제인 거예요. 러시아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상 시나리오로 해서 미군은 없고 미군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다 올라갔어요. 라는 건 우리는 통일됐단 말이지. 그죠?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은 새로운 냉전이 형성돼요. 또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난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 아닌가 그 사신이 저명록이가 대통령 그때 클린턴 때인가? 갈 때 그 이야기예요. "너네 뭐 자꾸 시끄럽게 놀지 말고 니네가 그렇게 안 한들 나는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골아파 죽겠다는 소리란 말이죠. 못해요 마음대로 북한도.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누가 손해 보고 누가 독을 보냐 할 때 보면은 역시 뭐 대국들 짬에 꼈기 때문에 예. 뭐 미국, 중국, 러시아의 이런 관계 때문에 뭔가가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군사력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시정일관 이야기하는 거지.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을 예속화하고 싶어 해요. 못해.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전면 개입했다? 남한에 있는 미군도 가만 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걸 육지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면서 무력적으로 이렇게 그 대립을 하게 되면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해상 작전이 어쩌고. 중국도 지금 그거를 한반도에서 살짝 비껴가지만은 저쪽 아래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대립돼 가지고. 일본도 개입돼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국들이 우리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를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짬에 우리 한반도가 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 북한에 이야기하는 거 항시 저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봐주고 부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머리를 누르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잖아요. 러시아는 힘들면 말해. 그거예요. "이거 대줄게. 해라." 한마디 말씀 뭐 이건 좀 너무 비하기인지 모르겠지만 "너 이거 이만큼 해 줄게. 이번에 미사일 또 쏴 봐." 뭐 러시아한테 뭔가 미국이 뭔가 액션을 취했다. "너 한번 또 쏴 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전략적으로 지지하거나 원하게 될 결정적인 이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일단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지금처럼 뭐 유엔군도 철수하지 않나요? 그다음 미국의 전작권도 대한민국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해서도 일단은 동맹국은 동맹국이잖아요. 예, 설마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됐다. 대한민국이 다 이 땅을 다 가졌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럼 중국하고 동맹국을 맺을지 러시아하고 동맹국 맺을지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게 우리 한반도는 정말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평양을 싱가포르처럼 열린 나라로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국민들 통제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일까요? 그거는 일단은 김정은은 철두철미 싱가포르 하노이 때가 무산된 것도 한반도에서 그거예요. 서로의 요구 사항이 엇갈리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합이 맞았다면 아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미국이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온다는 게 이게 무력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경협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원도 하고 북한을 그냥 싹 뒤집어 놓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캐도라고 해 가지고 그 미국이 경수를 지어 준다 뭐 한다 해 가지고 "핵을 포기해라. 그리고 후경 감속로 다 없애고 해서 뭐 무슨 경수론가 뭔가 만들어서 전력도 다 해 해결해 주고 한다." 해 놓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결국은 북한이 어겼는지 미국이 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경수를 만든다고 해서. 근데 결국 그것도 무산됐어요. 잘 나가다가 무산됐거든요. 그거 왜 그랬어요?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좋아지면은 그건 싫어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이 들어와서 북한을 뒤집어 놓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견제하겠죠. 참 힘들어요, 그러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국력 분야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저는 대한민국도 결코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 국방력도 만만치 않는데 항상 우리 한반도라고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휴전이지 정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뭐 전작권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이 논리적으로 볼 때 북한은 항상 남한을 대할 때 일종의 이니시애티브 주도권을 자기네가 쥐고 있다고 계속 큰소리쳐요. 그 원인은 뭐냐면 북한은 전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시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가 전쟁하고 보면 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북한이 괴뢰라는 말을 써요. 남조선 괴뢰, 괴뢰. 괴뢰라는 게 그 호수아비 예 그 뭐지 이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그런 뜻이 괴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조선 괴뢰 당국이라고 말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니네 전작권도 없잖아. 막상 우리가 총 쏴도 너네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 유엔 사령부인지 뭔지 미 팔군인지 거기 승인 맡아야 되잖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러시아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북한한테 준 거예요. 김일성한테 준 거예요. 뭐 그때 당시 김일성 자체가 뭐 러시아의 괴뢰였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북한은 고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국방력은 막 북한하고 대비할 때 우리가 월등 높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주변국들하고의 관계도 역시 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야 북한이 도발을 못 해요. 중국하고 사이가 좋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고 하면은 얻지 못하겠죠.
라는 생각입니다. 감히. 현재 김정은 정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가요? 현재 그 김정은이가 뭐 경제적 분야에서 놓고 볼 때 무슨 5개년 계획이니 뭐 되도 않는 뭐 그런 계획이 어쩌고 저쩌고 계획 타령하면서 여전히 북한 주민들을 그 닭달질한대요. 볶아대고 있어요, 계속. 일단 예전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십몇 년 전 북한하고 대비하게 되면은 고생은 하면서도 그 속에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잠재력이 생긴 것만 사실이에요. 기술도 그만큼 발전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허용이 안 됐던 부분까지도 일부 허용을 해 가지고 뭐 얼마 전에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가용도 인정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미 전에는 개인 택시 비슷하게 물론 완전히 개인 자산은 아니지만 뭐 개인들의 그 일종의 그 활동 영역을 좀 넓혀 줬더라고요. 뭐 휴대폰도 그렇고. 예, 휴대폰도 나름대로 막아 놨지만 주민들이 "아유 우리는 인터넷도 못 쓰고 이게 무슨 휴대폰이야."고 의견을 못 가지게 인트라넷상에서도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뭐 우리처럼 똑같대요. 그 인트라넷상에서 일단은 뭐 뭔가 사고 팔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입장인데 역시 김정은은 이 틀을 또 깨고 좀 뭔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아직은 못하는 상황이라 하고 저는 '김정은의 최종 목적이 뭘까?' 하고 볼 때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북한이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국가 주석이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가 주석이 없어요. 김정일이도 국가 주석을 안 했거든요. 김일성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주석 김일성 뭐 이게 뭐 그다음에 노동당 총비서 그다음에 최고사령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벌써 처음에 최고사령관직 군직을 아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 넘어갔는데 국가 주석은 비어 있어요. 김정일이는 그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살아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김정은이 인계받았는데 국가 주석 안 해요, 아직도. 그 왜 그럴까요? 국가 주석을 할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게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을 못 해요. 괜히 거기 국가 주석 했다가는 예. 그 똥진 어소리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냐면 국제적인 면에서도 결국은 입지가 보장이 되고 정말 모든 나라가 나라라고 인정을 할 만한 조건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국가 주석을 못 한다는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자, 일본도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저 뭐지 그 몇 년 전 일인데 이건 사적인 이야기지만은 미얀마에 간 적이 있었는데 뭔가 다른 일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 돈이 좀 필요할까 해서 그 환전소에서 "이거 미얀마 돈 바꿔 주세요." 하니까 없대요. "에 왜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세요? 다른 나라 화폐 다 있는데 북한하고 미얀마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 역시.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북미 관계를 풀든 뭐 하든 제재를 풀든 해 가지고 자기가 아직 젊었으니까 언젠가는 북한의 국가 주석 자리를 꿰뚫고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도 뭐 트럼프나 다른 나라 대통령처럼 공식적인 국가 수반으로 해 가지고 외교 활동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핵을 포기할까?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도 아마 핵을 가지고 또 잘난 척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라고 봐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외교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남한하고는 이제는 그 양반은 절대로 남한하고 낯을 안 돌릴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국가 수반이 됐다? 그러면 완전히 영구 분열이야, 영구 분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가 고생고생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다시 남한하고 연방제를 한대 뭐 한대 하면은 또 위태로워지는데 안 하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작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일단 한다. 그러니까 뭐 속심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진짜 무력 침공해 가지고 남한을 또 다 자기네 조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 양반 그런 배짱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우크라이나, 러시아죠. 그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전쟁도. 예전엔 정말 처참하게 피해가 크지만은 뭐 이렇게 비교해서 안 됐지만은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뭐 뭔가 예전만큼 그렇게 처참한 환경이 아니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뭐 얼마 전에도 무슨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되면은 뭐 김정은이를 만약 납치하거나 뭐 체포하게 되면 뭐 김여정이나 뭐 박정천이라고 하는 현재 북한군을 그 최고 거머쥐고 있는 양반이 뭐 핵 미사일의 버튼을 누른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저는 뭐 '왜 정말 소설을 쓰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핵 미사일이 뭐
진짜 핵이 날아가는 건지 날아간다고 해서 미국 본토까지 가겠는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은 그런 좀 비정상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우리도 좀 북한 전문하시는 분들도 좀 더 잘 좀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함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뭐 좀 힘들긴 하죠.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내부 소식도 못 듣고 하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원래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물론 그때는 제일 한국인으로서 살았죠. 할아버지께서 그 일본에서도 역시 그 양극화되어 있는 민단 저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저청년 간부를 하시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저청년 간부를 오래 하시다가 결국은 저청년 간부를 오래 했다가는 북한을 찬양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뭐 유치원 때부터 현재되어 있는 조선학교라는 곳에서 북한 친구들하고 똑같은 민족 교육을 받았어요. 뭐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교육, 뭐 김일성의 혁명 역사 뭐라면 똑같대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진짜 북한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결국은 할아버지 따라서 70년대 중엽에 갔다가 결국은 탈북할 때까지 한 33년을 살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다음에 일본하고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서 뭐 납치자 문제 때문에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를 취할 때까지는 일본에 있는 그 부모님들, 형제들이 뭔가를 계속 보내줬어요, 북한에. 오고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북한 주민들과는 좀 다르게 생활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 또 우리 탈북민들도 아세요, 탈북민들도. 그래서 우리 보고 째포 무슨 뭐 북송교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좀 북에서 우리가 그렇게 좀 차별이 나게 살다 보니까 좀 미워들 했었어요. 자기네 고생하는데 뭐 카레라이스도 먹고 커피도 막 북한에서도 그다음에 옷도 그냥 일본 옷 입고 다니고 뭐 집에 무슨 뭐 녹화기네 뭐네 다 있을 거 다 있고 이렇게 사니까 그랬었는데 일단 그 독자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일본하고 일체 모든 것이 단절하면서 생활이 힘들어진 거죠. 저도 뭐 북에서 뭐 작가동맹에서 글도 써보고 그다음에 국가연구기관에서도 일하고 뭐 애들도 다 대학에 보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일본하고 연계가 끊기니까 시련이 온 거죠. 이대로는 지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북한의 최고 대학이잖아요. 거기를 재학 중에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나가자.' 그래 가지고 나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거기다 생활이 힘들어서 뭐 아무리 뭐 거기서 좀 잘 살고 뭐 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었다고 해서 뭐 자유차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살기 힘드니까 나온 거지 뭐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무슨 망명이고 뭐 그런 건 없고 그런데 80년대 90년대부터 남한 TV를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한 TV를 몰래 봤어요. 북한 주민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탈북민을 보게 된 거예요. 첫 동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때 당시 그 탈북민 중에 그 한옥정 씨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아가씨예요. 뭐 지금은 40대 넘어갔지만 그분이 탈북민 아가씨들을 모아서 그 밴드를 모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뭐 하고. 근데 이것이 SBS 다큐멘터리 3 일인가 뭔가 그런 프로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춤추고 연습하고 하다가 추석날이 되니까 북한에 있는 그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뭐 자가 이렇게 차례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더니 그거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갔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하네? 북한하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야 이게 무슨 희한한 세상이다. 그러더니 "아빠 나야." 뭐 이러면서 북에 있는 아버지하고 어떤 애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돈 보냈어." 뭐 어쨌다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데 장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뭐 두루두루 알아보니까 뭐 일단 국경에 가게 되면 북중 접견 지역의 국경에 가게 되면은 브로커가 있다. 그래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을 했어요. 일단 가져간 데는 "가서 데려올게."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좀 알아보니까 탈북을 하잖아요. 단독 탈북하고 가족 동반하고 성격이 달라요. 가족 동반은 안 돌아오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단독은 그나마 그래도
어쩔 수 없겠지라는 정도로 이렇게 감형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가족을 아들이라도 하나 데려간다는 건 이건 정치적으로 북한이 엄하게 봐요, 엄중하게. 너 자식까지 데려가? 너 안 올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독인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중국에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탈북했다가 그만해야 잡혀서 강제 북송돼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2007 년에 1차 탈북을 했다가 브로커가 똘똘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선이 생겼었어요, 중국에 건너가는 선이. 일단 거기에는 뭐냐면 북준 접견 지역에 사는 현지 북한 주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 휴대폰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그 휴대폰으로 해서 중국의 조선족, 우리말이 통하는 조선족이 브로커가 있어요. 연결을 해서 "누구 보낸다.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어디로 나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 강을 건널 때는 꼭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국경경비대 군인인 거예요. 그때 보니까 군인도 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브로커의 집에 들어갔더니 "왜 가냐?" 그래서 일단 중국에 가서 좀 돈 좀 받아야 되겠다. 일본에 친척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일본이 마음대로 오고 간다고 하니까 "난 그렇게 해서 돈 받아 갖고 온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이 브로커가 군대를 불러요.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그 집에 와서 "형님 왜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 왜 중국 가서 돈 좀 받아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돌아오시죠." 그래요. "당연히 돌아오지. 야 사회주의 지켜야지. 뭔 소리 하냐." 뭐 이러면서 그러더니 그 군대가 "알았어요." 그러더니 "며칠 날 어디 어디로 오세요." 해서 가니까 군대가 건네줘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그 경비 실태를 알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 대체 밥 먹으러 갈 때 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두만강이 가장 얕은데, 강폭이 좁은데 여기는 경기가 또 심해요. 그래서 그게 빌 때 군대가 군복을 입고 앞에서 앞장서서 쭉 가서 어디 강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사람이 없다면 빨리 건너가세요. 그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1차 탈북을 했을 때가 근데 5월 달이었거든요. 두만강 물이 그때도 차요. 게다가 또 저녁녘이었으니까 얘가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걔도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전화해요. 그러더니 "삼촌." 하더니 조선족 아저씨 "삼촌, 지금 건너가요. 받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주머니에서 버스럭버스럭, 그다음에 뭐냐 바지 벗으라 그래. 강물에 젖으니까. 아무리 두만강이 얕아도 좀, 제가 키가 1m 83 인데 이 정도까지는 와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군인이 업고 건네다 주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진짜 뭐 어찌 보면 사회봉사지, 간 애들은 돈 받고. 그런데 바지를 벗고 신발을 바지에다 뚫뚫뚫뚫 말고 옆구리에다 끼라고 그래요, 젖을까 봐. 그렇게 했는데 맨발이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군인이 "잠깐만요." 하더니 주머니에서 비닐봉다리 2개를 꺼내 주는 거예요. "이거 뭐 해?" 그러니까 그걸 발에 신으래. 그러니까 맨발이잖아. 강물이 차니까 그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발을 넣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좀 덜 차니까. 그렇게 해서 건너가고 했는데 결국은 일단 무사히 연길시라는 데까지, 조선인 자치주 가서 그 아저씨네 집에 있었는데 일단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인신매매 당한다는 거는 소문으로 듣고 있었는데, 북한 여성들이. 제가 들어가 있던 집에 한 10명 가까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만 보니까 북한 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처럼 결심하고 탈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쯤 같이 있는데 가끔씩 어떤 남자 여자가 중국 사람이 와 가지고 그중에 한 명 한 명 데려가는 거예요. 뭔지 몰랐지. 근데 그 집에 있으면서 중국인데도 이 사람들하고 그 아줌마들, 아가씨도 있었는데 저하고 말을 안 했거든요. 서로 경계했던 거죠.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없을 때 결국은 어떤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서 알았는데 "너 북에서" 아저씨도 "북에서 왔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옷 입은 걸 한번 보니까 북한 사람 같질 않아서 말을 안 걸고 중국의 인신매매 브로커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네도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라고, 평양에서 왔다고 해서 그다음에 두루두루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신매매로 팔려왔다." "아니 니네 그래서 팔려오는 거 알고 왔냐?" 이거 그렇대요.
그 뭐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중국에 일단 그 북한에서 중국에 갈 사람을 모집을 해요. 건너가잖아요. 근데 돈을 준대. 얼마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국 돈으로 뭐 3,000원 4,000원 소리 해요. 그 돈 받은 거를 가족들한테 주고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어느 뭐 농장이라든가 그런 데 시집을 간대요. 중국 사람들이 사가.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 팔이 하나 없다거나 다리를 절거나 이런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잘못 만나면은 막 매 맞고 뭐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거기 살다가 도망친대요. 도망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서 또 다른 데 또 시집 가서 또 돈을 받 이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거예요 자기가. 난 좀 깜짝 놀라 가지고 그때부터 일단 북한은 좀 가부장적인 데가 많아서 여성들을 좀 등한시해요. 뭐 지 와이프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때부터 이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팍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 여기 와서도 보니까 탈북한 여성들이 거의가 그런 아픔을 한 그때 당시 2008년, 2009년, 2010 가장 심할 때 아픔을 하는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막 그랬잖아. 하여튼 그런 과정을 많이 탈북하면서 몰랐던 북한 실상을 알게 된 거죠. 한번 잡혀서 들어가서 보위부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다 겪고 8개월 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2차 탈북을 2008년에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수감되잖아요, 다. 탈북했던 사람들을 감옥에다 같이 넣어 놓는데 거기에서 사귄 친구들의 도움으로 해서 다시 성공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바보짓을 한다는 게 뭐냐. 일단은 뭐 잡아 가둬서 두 번 다시 도망칠 생각을 못 하도록 한다고 해서 혼내요. 예. 뭐 매 맞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요런 소량의 밥에다가 뭐 염분도 안 주고 당분도 안 주고 이래 가지고 사람을 말려요. 한 8 개월 이게 뭐야 한 저처럼 이렇게 있고 허우대가 좀 장대한 사람들은 한 한 달 두 달이면 영양실조가 오거든요. 사람이 영양실조 오면 의식도 흐려지고 그냥 오직 그냥 짐승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뭔가 먹을 것만 눈에 보이는 그 의식을 그렇게 떨어뜨리려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서로가 다 잡혀온 사람들끼리 그런 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왜 잡혔냐?"면 "이러이러해 잡혔다." "아 그거 그놈 그거 나쁜 놈이다." 뭐 이래 가지고 서로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나온 다음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탈북을 한. 그래서 탈북을 두 번째 만에 성공을 했죠. 가족을 데려오려고 결국 못 데려왔는데 일단 제가 여기 안착을 하고 김정일이 죽은 해가 2010년도인가 9년도인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 브로커를 무려 3번이나 보냈어요. 일단 국경에 있는 브로커를 건장한 남자였는데 군에도 갔다 온 사람은 우리 집까지 보냈다? 근데 그전에 그 탈북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국경 연선 지구에서 중국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남한하고 직접 국제 전화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전에 한 번 북에 있는 애 엄마가 왔댔어요. 국경에서 통화를 한 거야. "나 한국에 있는 거 알아요." 죽은 줄 알았대, 다시 없어지니까. 보이부에서 와서 "야 너희 남편 이렇게 영서에서 한번 내보냈는데 다시 뛰려다가 잡혀 가지고 억사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죽은 줄 알았는데 연락이 간 거예요. 연락해서 "알아." 해서 일단 돈 보내달라 해서 돈도 보내줬어요. 일단 송금이 되니까. 보내주고 해서 그 우리 둘째도 대학 다니다가 아빠가 없어지니까 휴학을 했다가 다시 돈 보내준 거라서 다시 복학해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전화는 그래도 마음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유학 갈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브로커를 보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그 사이 저는 또 뭐냐면 여기 와서 가족이 걱정되니까 저는 또 일본에 친척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짐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돈도 보내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돈 보내주고 뭐 하고 하니까 이놈들이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편지도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본에 보내는 거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제일 겹보드는 일본에 친인척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척 집에 우리 아들들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아빠라고는 못 하잖아요. 아빠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삼촌, 제 사촌들이 있기 때문에 삼촌들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이러이래 가지고 "삼촌 뭐 지금이 어쩌고 어쩌고 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면 일본에 있는 친척이 그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면 그걸 읽고 그다음에 일본에 갈 때 가서 거기서 사서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배가 부른 거예요. 편지로 해서 "아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보내주다가 통일이 되겠죠."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해서 브로커를 3번을 돈을 그냥 줘 가면서 3번을 보냈는데 3번째 만에 브로커가 둘째를 움직여 갖고 가자 해서 버스까지 탔다가 그 또 애 엄마가 아들 둘 인데 둘째가 또 타 가지고 또 버스에서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니까 "가지 마." 그래도 끌어내렸대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나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계속 하다가 이거 이제 일단은 이젠 방송에서 말해도 되겠지. 북한이 일본하고 국제 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일본에서 휴대폰을 하나 친척한테 말해서 휴대폰을 하나 뽑았어. 이걸 로밍 해 가지고 그때는 안 비쌌어요 그렇게. 로밍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막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인데 어디 광주에 가고 전주에 가고 강의 갔다가 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모시모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양에 있는 오퍼레이터 목소리가 들려요. "모시모시 평양입니다. 전화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결을 해 줘요. 그러면 "삼촌." 하면 아들하고 직접 전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요. 의사소통이 통하지 뭘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오고 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잘 살고 일단 큰애는 의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해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의사하고 있고 둘째는 그다음에 바둑을 제가 가르쳐 줘 가지고 어딘가에서 바둑 감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그래도 북에 있을 때 남한 TV를 많이 봤잖아요.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난다. 제가 나올 때 배우 배용준 씨가 주인공이던 태왕사신기라고 있었어요, 드라마. 그 무사들이 나와서 막 그냥 하는. 그걸 보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마저 못 보고 탈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되게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일단 저는 태국으로 해 가지고 방콕에서 이게 대한항공을 타고 오잖아요. 대한항공 타고 비행기도 난생 처음으로 타 보고 했는데 비행기 타고 인천에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이게 북한이 아닌가. 이건 너무나도 공포에 떨고 그냥 죽을 고비 넘기고 막 하니까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놈들이 또 우리를 기만해 가지고 다시 뭔가 어떻게 설득해 갖고 다시 북한으로 끌어들이 이게 평양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오더라고요. 막 현타가 오네 현타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일단 대한항공 타니까 국적기니까 일단 비행기만 타면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잖아요. 인천에 내려서 우리는 제일 뒤에다 태워요 다 탈북민들은. 그래서 일단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너네 비행기 내린 다음에도 절대 일어나지 말고 앉아 있으라." 그래요. 되게 웃겼던 것이 안내양들 대한항공 언니들이 내리기 전에 그거 쓰라고 하잖아요. 입국 신고서랑 세관 신고서. 그러니까 우리도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아가씨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서 쓰라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 안 하니까 이 아가씨들이 답답하지. 그다음에 이거 쓰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써 드릴까요? 주소 불러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소 없어요 하니까 "네?" 열받아 가지고 그냥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이분들 다요?" 그렇다고. 그다음부터 이거 가져오고 저거 가져오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일단 비행기 내려서 앉아 있으면은 국정원에서 사람이 나와요. 그때까지 다 내릴 때까지 안 내려. 그러니까 비행기 언니들도 다 내릴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아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이러면 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앉아 있다가 국정원 사람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현타가 와요. '이게 과연 국정원 사람 맞나? 북한 보위부가 아닌가?' 이런 인상이 가장 강했었고 일단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아유 진짜 파라다이스가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밖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건물이 화려하고 그렇게 큰 건물 처음 봤고 그랬었어요. 거기 첫인상이죠 뭐.
북한의 엘리트 계층으로 살다가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거나 문화 차이를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 그 한국에서도 책을 한 권 냈는데 서평집을 거기서도 썼어요. 사회 임대 아파트 받고 사회 착 나와서 느낀 거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부동산 사무소가 이렇게 많은 거 왜일까?' 이런 그거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적십자에서 도움이 나왔던 그 아줌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뭐 하는 데냐?" 땅을 사고 팔고 집도 사고 팔고 하는 데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왜 그걸 사고 팔고 하는데 저런 집들이 많아요?" 하니까 "아 다 뭐 벌어먹고 산다고." 뭐 그냥 이런 이야기하고 "나 십자가는 왜 그렇게 많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지. '아 그래요? 그래서 나만이 잘 사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뭐 일단 뭐 그런 거가 좀 신기했고 가장 신기했던 거는 저거죠. 그때 당시 그 교통카드가 예전에 2008 년도 그때는 이렇게 뭐 캐릭터처럼 요런 게 핸드폰에 그렇게 매달고 그다음에 카드도 있긴 했는데 버스를 타잖아요. 앞에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가씨가 그 버스 그게다가 엉덩이를 뚝 대는 거예요. 근데 카드를 그 뒷주머니에다 놓고 이렇게 엉덩이 툭 대고 손에다 핸드폰 들고 그냥 가는 거 보고 나도 엉덩이 댔죠 뭐 이렇게. 그런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에 가서 하는데 앞에 계산하시는 분이 신용카드를 몰라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가 모르니까 앞에서 "몇 개월 할부로 해 주세요."라는 말 듣고 그래서 일단은 할부가 뭐냐 했더니 얼마를 분할해서 쪼끔 내는 거래. 그거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만 받았었어요. 체크카드 들어가서 나도 모르니까 "몇 개월 할부를 해 주세요." 하니까 "아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돼요?" 하면서 막 그런 말씀을 했던 거. 참 그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에피소드들이. 북한에는 교회가 없나요? 북한은 평양에 일단 대표적으로 그 캄브라즈라고 할까? 뭐 일단 다른 그 국제적으로 다른 대외 종교 단체하고 접촉하기 위해 가지고 봉수교회하고 장충성당이라고 성당 하나 교회는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옛날부터 있은 거예요. 있은 거를 없앴다가 그냥 다시 그걸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일단 남한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종교 단체가 들어오면 사람들 그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똑같은 성경의 그 찬가랑 찬송가랑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뭐 저한테 영상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그 찬송가 부르는 북한 아줌마들이. 가서 창법이 아주 북한식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도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건 있긴 하죠. 근데 뭐 일반 주민들은 어디라고 절대로. 예. 안 돼요. 탈북을 해서 잡혔을 때 그 보위부서 알게 됐는데 보위부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것이 한국 기도라고 해서 한국에 가려고 했던 것보다 더 엄하게 다루는 죄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종교 접촉했을 때.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많이 갔잖아요. 중국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우리 기독교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이란 많이 포교도 하시고 하시잖아. 근데 그게 교회에 가서 어떤 아저씨는 같이 잡혀 있던 아저씨인데 배가 고픈데 밥을 안 줘요 누구도. 그렇잖아요 거기가. 교회는 줘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 탈북민들이 교회에 얹혀서 살거나 교회 가서 밥을 먹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오신 분들도 많아요 꽤. 근데 그게 만약 탄로나게 되면은 변나죠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북한은 그냥 김씨 일가 외에 그런 신적인 존재를 믿었다가는 정말 큰 변 나요. 한국에 대한 소문들은 어디서 오고 가나요? 2020 몇 년도에 온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한국 드라마에서 한물캅 되잖아. 안 본대요 이제는. 어. 이게 "뭘 보냐?" 그러니까 일단 노래는 뭐 한류 음악은 케이팝은 그냥 계속 가는 거고 드라마에 대한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그 젊은 친구들 역시 노래 듣고 춤추고 하는 거 그게 장마당에서뿐이 아니죠. 뭐 장마당에서는 실제 그런 걸 팔고 있으니까. 뭐 드라마의 무슨 뭐 CD라든가 DVD라든가 뭐 그 후에는 뭐 USB라든가 또 북한이 또 미니 SD 카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하기 좋잖아요. 감추기도 좋고. 그런 걸 해 가지고 판대요. 그러니까 알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상 어떻게 못 하는 거지. 북한 내 식량 배급 불균형과 부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뭐 이것도 결국은 어찌 보면 고지라된 거죠. 그 배급이 끊긴 거는 뭐 정확하게 이전에 뭐 80 년대 중엽 넘으면서도 배급량이 점점 줄고 뭐 건너뛰기도 하고 일부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삐걱삐걱하기 시작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80 년대 후반쯤에서는 그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다 무너지기 시작 마지막에 러시아까지 꼬꾸라졌잖아요. 그때 식량은 그때부터 긴장을 했고 러시아가 보태주지 않으니까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바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국은 북한이 그렇게 뭐 집단 아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배급은 정상화된 지가 뭐 그때 끊겼어요 완전히. 끊겨서 그다음에 그나마 좀 여력이 있고 중국하고 합작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공장들은 그나마 쌀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이나 그런 기관 단위가 벌은 돈으로 자기네 종업원들한테 식량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은 그거를 국가가 준 배급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상황 불균형적이에요 하니까.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태반이 거의 모든 기관들이 식량을 못 받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결국은 장마당에서 상적인 행위를 해서 장사를 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몇 년이야 벌써. 뭐 2008년 이제 김정은 정권이 된 다음에도 계속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착하죠 한마디로.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처럼 뭐 막 들고 일어나고 촛불 시위하고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또 만족을 해서 그게 또 계속 그 익숙이 돼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런 상황이라 결국은 그와 더불어 뭐가 있냐면은 간부들도 결국은 못 먹고 살고 간부들도 예전처럼 뭔가 와이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와이러를 받아먹기 시작하니까 김정은이가 간부들만 계속 때리잖아요. 이게 원인이 그런 거예요. "부정부패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간부들이 못 먹고 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이에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시청자 여러분 신사임당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해 주시고 조만간 저 개인 채널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